나무꾼과 노루와 소녀에 대한 전설입니다. 아주 먼 옛날 창녕 지방의 어느 산골 마을에 의부더미를 모시고 한 젊은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의부더미는 사납고 모질기만 해서 의부다들을 못살게 굴었답니다. 설날에도 소를 몰고 나무를 해오라고 호통을 쳐댔습니다. 의부다들은 눈이 펑펑 쏟아지는 산속에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나무를 해야 했습니다. 의부다들은 한 짐, 두 짐, 석짐을 해서 소 등에 싣고 또 한 짐은 자기 등에 지고는 눈이 펑펑 쏟아지는 눈길을 비실비실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노루가 한 마리 팔짝팔짝 뛰며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나무꾼 앞에 다리를 꿇고는 숨겨달라고 했습니다. 하얀 눈밭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애걸했습니다. 이 눈 속에 어디 숨길 데가 있어야지. 노루야, 어디다 숨기면 좋겠니? 나무꾼은 노루를 일으켜 세우면서 상냥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저 소등의 나무짐새에 숨기고는 나무짝 둘로 앞을 가리면 되지. 노루는 꾀돌이였나 봅니다. 나무꾼은 노루가 시킨 대로 했습니다. 석 달의 나무짐 사이에 머리털이 안 보이게 꾹꾹 숨겼습니다. 또 나무짝 둘로 앞을 가렸습니다. 이내 총을 든 사냥꾼이 숨을 헉헉거리면서 내달려왔습니다. 나무꾼에게 노루를 못 받느냐고 물었습니다. 이상한데 틀림없이 이쪽으로 도망쳤는데요. 저는 나무일 하느라고 못 본 걸요. 포수는 연신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그만 나무짐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는 쏠립 한 줌을 뜯어보았습니다. 노루는 얼핏 다리를 웅크렸습니다. 포수는 나뭇가지도 흔들어 보았습니다. 노루는 허리를 힘껏 감아 붙였습니다. 포수는 나뭇단도 빼보았습니다. 노루는 머리를 가슴 아래로 묻었습니다. 그러자 포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질매 가지라 소갑객이라, 질매 가지라 소갑객이라. 그리고는 실망한 듯이 가버렸습니다. 노루는 나뭇단을 헤집고 나왔습니다. 휴, 살았다. 정말 고맙다. 그러면서 껑충껑충 뛰었습니다. 노루가 기뻐서 하는 감사의 몸짓입니다. 자, 내가 바래다 줄게. 내 집에 가자. 노루가 선뜻 앞장을 서자 나무꾼이 손을 저었습니다. 안 돼, 난 못 가. 널 숨겨주느라고 시간이 많이 지났잖니. 게다가 해도 거의 저물었잖니. 해 저물도록 겨우 나무넉짐 해왔다고 우리 엄마가 야단칠걸. 나무꾼이 울상이 되면서 말하자 노루가 달래며 일렀습니다. 괜찮아. 문제없어. 나를 줄로 메어서 소 꼬리에다 붙들어 매고는 내 집에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말이야. 자, 이제 가자고. 나무꾼이 지게로 한 짐에 나무를 지고 앞장을 섰습니다. 그 뒤를 석짐이나 나무짐을 등에 진 소가 따랐습니다. 맨 뒤에는 노루가 따라갔습니다. 한 줄을 지어 걸어가면서 노루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에게 노루 잡아왔다고 말하는 거야. 알았지? 나는 너에게 은혜를 갚고 싶어. 어느새 나무꾼 집에 다다랐습니다. 의부더미가 살인문을 나오면서 소리쳤습니다. 에게게 날이 저물도록이라고도 겨우 나무 넉짐이야? 오늘 저녁밥은 굶어야겠다. 나무꾼은 의부더미에게 사정하듯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나무짐은 넉짐이지만 그 대신 노루를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아이고 그랬구먼. 내 아들 용하기도 하지. 그 노루 귓간에다 단단히 매두어라. 내일 모레 내 생일 때 잡아먹게. 의부더미는 노루를 얼싸한 듯이 하면서 기뻐했습니다.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사흘째 되는 날이 왔습니다. 나무꾼은 노루가 측은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뒷간에 가보았습니다. 날이 미쳐 새기 전이라 의부더미는 아직도 깊이 잠들어 있는 때였습니다. 나무꾼이 노루 등을 쓰다듬어 주며 말했습니다. 어쩌지? 내가 도망쳐야 할 텐데. 내가 우리 어머니에게 야단 맞으면 그만인걸. 자, 풀어줄게. 어서 도망쳐. 노루는 고마워. 나를 2번씩이나 살려주고 눈물을 글썽이며 고마워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달아난 줄 알면 기필코 내 어머니가 너를 집에서 쫓아낼 거야. 그러면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알았지? 노루는 나무꾼에게 계책을 자세히 일러주었습니다. 지금 나무 꼬챙이로 내 궁둥이를 갈겨봐오. 내가 뛸 적마다 한두 가닥씩 털이 뽑힐 테니 처음엔 그 뒤를 밟으면서 내 뒤를 따르도록 해. 그러다가 골목이 끝나고 숲에 들어서면 내가 궁둥이에서 나는 피를 나무 기둥에 묻혀놓을 테니 그걸 보고는 내 뒤를 따르는 거야. 알겠지? 그럼
우리 꼭 만나자. 노루는 껑충껑충 뛰어서 빨리 내달았습니다. 꼬리를 언제까지나 몰랑몰랑 흔들어대면서 사라져갔습니다. 그것은 노루가 안녕하는 이별의 표시였습니다. 늦잠을 늘어지게 자고 난 의부더미는 헛간에 들어서자마자 뒤로 벌렁 넘어졌습니다. 내 노루네 노루. 숨을 헉헉 기리고 눈을 깜빡깜빡했습니다. 이내 발버둥을 치고 땅을 치면서 소리 질렀습니다. 이놈 썩 나가버려. 노루를 어떻게 묶었기에 도망가게 하다니. 애미생신상은 무엇으로 차리려고. 그 험악한 기세에 밀려서 나무꾼은 살인문을 빠져나왔습니다. 고삿에 들어서니 아니나 다를까 노루털이 줄지어 선듯이 점점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이내 산빛 아래 숲에 다다라 보니 정말로 나무 등걸에 루피가 띄엄띄엄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포일섭길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숲길을 갔습니다. 산길이 가팔라질 때쯤에 저먼치에서 노루가 나타났습니다. 잘 왔다. 잘 왔어. 정말 잘 와놨어. 노루는 나무꾼을 만난 것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습니다. 자, 내가 좋은 데를 데려갈게. 노루가 앞장서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를 하나 넘어서자 눈앞에 옹달샘 3개가 보였습니다. 노루는 물가에 섰습니다. 그의 날씬한 맵시가 물에 비쳤습니다. 이건 말이야, 굉장한 샘이란다. 이렇게 머리를 꺼낸 노루는 샘을 하나하나 가리키면서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기 제일 큰 샘은 하늘 날아오컹 상자님 큰 따님 몇 갚는 샘이고, 가운데 중간 크기의 샘은 둘째 따님 몇 갚는 샘이며, 여기 제일 작은 샘은 막내 따님 몇 갚는 샘이야. 내일 셋이 내려와 멱을 감을 텐데 숲속에 숨어 있다가 막내 딸 날개 옷을 감춰버려. 그러면 하늘로 못 가고 내 각시가 될 테니 말이야. 셋 중에서도 막내가 제일 예쁘거든. 나무꾼은 놀라고 신기해서 샘물을 빤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샘에는 하얀 조각구름이 그림자를 던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마치 옥황 상제 따님들의 날개 옷 같았습니다. 나무꾼은 거기서 눈을 뗄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주 이른 아침에 나무꾼은 샘가로 나갔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 했습니다. 샘물은 새벽빛을 받아서 큰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별로 오래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새들의 지저김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바로 눈앞에 하얀 날개를 단 3명이 차례차례로 너울너울 내려앉았습니다. 큰 샘, 가운데 샘, 작은 샘에 한 따님씩 들어갔습니다. 샘과의 나무에는 하얀 날개 옷이 바람에 나풀거리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작은 샘과의 나무에 걸린 날개 옷을 바위 밑에 감추어 버렸습니다. 그런 줄도 모르고 셋은 멱을 감기만 했습니다. 그것은 마치 물속에 허리를 담그고 펼쳐 보이는 춤과도 같은 몸짓이었습니다. 머리를 감을 때는 검은 비단실을 물에 헹구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나무꾼은 숨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웠기 때문입니다. 멱감기를 마친 옥황상제의 세 따님들은 차례대로 나무에서 날개 옷을 걷어서 입고는 큰언니가 날고 둘째 언니가 날고 난 다음은 막내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날개 옷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막내는 그만 하늘로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막내 따님에게 미리 준비해둔 치마, 저고리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가 되어달라고 빌었습니다. 옥황상제의 막내 따님은 하늘에다 빌었습니다. 언니들이여, 나만 두고 가시다니 야속합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이 동생은 이제 땅 위에 사람이 오니 부디 상제 아버님의 지팡이와 감투를 하나씩만 내려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크게 절을 했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정말 지팡이와 감투가 구름에 실려서 내려왔습니다. 막내는 지팡이를 땅에 꽂고는 그 위에다 감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는 지팡이로 기둥 삼아라 감투로 지붕 삼아라. 그래서 길이 되라. 라고 소리치며 손바닥으로 감투를 찼습니다. 그러자 이게 웬 일입니까? 순식간에 아름다운 집 한 채가 생겼지 뭡니까? 막내 따님은 나무꾼과 함께 그 집에서 신랑, 신부가 되어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막내 따님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막내 따님은 신랑을 정성껏 섬기면서도 마음 한쪽으로는 늘 하늘로 돌아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제 날개 옷을 어디다 감추었죠? 그러나 신랑은 아기 셋을 낳으면 그때서야 보여주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노루가 미리 나무꾼에게 아기 셋이 태어날 때까지 절대로 날개 옷을 보여주면
안 된다고 일러주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아기 셋을 낳기 전에 나에게 옷을 보여주면 옥황상제 따님은 나에게 옷을 입고 다시 하늘로 되돌아갈 거라고도 말했기 때문입니다. 둘은 1년 뒤에 첫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에 둘째를 또 낳았습니다. 나무꾼은 아기를 둘씩이나 낳아준 아내에게 무엇인가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옷을 아내에게 보여주기로 했습니다. 아기를 둘씩이나 낳은 뒤라서 괜찮겠거니 생각했습니다. 노루의 말이 마음에 걸렸지만 설마 했습니다. 나무꾼은 나에게 옷을 꺼내와서 아내에게 보였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마련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저녁 밥상을 차렸습니다. 술도 남편에게 권했습니다. 남편은 흡족했습니다. 맛나게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깊은 잠을 달게 잤습니다. 한데 아침에 잠을 깬 나무꾼은 깜짝 놀랐습니다. 앞에 아내가 없었습니다. 애들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집도 없어졌습니다. 나무꾼은 산비탈의 빈터에 달랑 누워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슬펐습니다. 아내를 부르며 꺼이꺼이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부르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울음소리를 듣고 누루가 나타났습니다. 그래, 왜 내가 시킨 대로 하지 않았니? 나무꾼 얼굴을 들여다보며 누루가 말했습니다. 에셋을 낳아두라면 모솔라 갔을 거야. 애기가 둘이면 감투는 머리에 쓰고 지팡이를 한 손에 들고 애기는 나머지 손에 안고 또 등에 업고 갔겠지. 아기가 셋이면 지팡이가 남아도 남고 아기가 하나가 남아도 남을 테니 그것을 두고는 어떻게 갈 수 있었겠니? 노루의 말을 듣고서는 나무꾼은 말을 못하고 더욱 서럽게 울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은 어떻게 전개될까요?